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맹현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거죠? 네,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바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두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아직 확대 회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두 정상이 공동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확대 회담 모두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양국의 셔틀 외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먼저 기시다 총리가 먼저 그 한일 정상이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 재개에 일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또 기시다 총리는 양국 모두 이익이 될 만한 그런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했으면 한다라고도 했었고, 또 오늘 아침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해법 등으로 인해서 여론이 아주 좋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공동선언과 같은 그런 형식의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구를 조율하기에 지금 이번 회담이 되게 긴급하게 추진이 됐고 또 촉박하게 결정이 됐고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성과 같은 경우에는 시각에 따라서 성과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은 그러니까 강제징용 해법,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사실 그 강제징용 해법을 넘어서는 뭔가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만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윤 대통령 입장은 되게 좀 명확해 보여요. 사실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는 강제동원 해법이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고요. 네. 또 이 해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다라고 규정하기도 했어요. 네. 게다가 이 강제징용 해법, 제3자가 배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생각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사실상 여기서 더 나아가는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힘든 거죠. 네,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처음부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또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식의 발언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모순된 부분을 중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취지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외치는 게 무슨 얘기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일본의 조치는 있었습니다. 일본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해제를 했고요. 우리는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적용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는 방안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또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졌었는데 그때 소재, 부품, 장비 앞글자를 따서 이 소부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독립적이 됐다 이런 맞습니다. 평가도 나왔었잖아요. 이 조치가 우리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치긴 미쳤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제 해제가 됐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상징적인 조치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좀 신뢰를 되찾았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징적인 조치다. 두 나라 경제단체가 미래 기금을 마련했다는 얘기도 있네요. 예, 한국의 전경련 그리고 일본의 경단련이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오늘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꾸려지고 거기에 한일이 공동으로 회장을 맡습니다. 또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와 사업을 실시하고 또 미래 인재의 교류 촉진 등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네. 다만 그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피고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범 기업이라고도 불리죠. 이들 기업이 이 기금에 참여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기까지 했는데 지금 아직 참여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 출국 직전에 쐈고요. 이번에 쏜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이 ICBM은 통상 미국을 겨냥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한반도에 자주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또 이와 함께 오늘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또 자연스럽게 한미일 협력으로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 조짐에 대한 불만의 성격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오늘은 실제로 먼 거리로 쏜 건 아니고요. 각도를 올려서 발사를 했고 네. 69분 비행했다고 하고 오늘 발사한 것도 화성 17형 그러니까 성능이 강화됐다라는 거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자리에 없는 상태였는데 대처는 좀 잘 됐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위기관리센터가 있고요. 또 일본이 그렇게 먼 곳은 아니라서요. 또 윤석열 대통령 숙소에 상황실이 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거기서 이제 합참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다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늘 저녁에 만찬이 있습니다. 자리를 한번 옮겨서 심도 있는 대화를 또 이어간다. 그러니까 2번 밥을 먹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예. 일본 언론들도 2번에 걸친 만찬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오므라이스 전문점에 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윤 대통령이 긴자를 돌아보고 싶다라는 뜻을 정했고 일부러 골랐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뭐 배려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128년 된 음식점에 간다고 하는데 128년 전에는 을미사변이 있던 해다. 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던 해다. 정상의 만찬은 메뉴 구성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을미사변이 벌어진 해에 개업한 식당에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윤 대통령은 내일까지 일본에 머무릅니다.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인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재계,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게이오 대학을 방문을 해서 일본 대학생과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뒤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또 일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해법을 바라보는 가톨릭 교회 시각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어요. 한번 어떤 입장인지 2018년에 2018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때 2018년 8월 성모승천 대축일 담화 형태로 한일 양국 주교회의에서 입장이 나왔었습니다. 네. 당시 한국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은 백이현 주교였고요. 언어와 나라, 심지어 관습마저 빼앗겼던 한민족에게 일본의 경제 제재는 새로운 폭력이고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외면한 처사다라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일본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 가스야 다이지 주교의 입장은 당시에 일본 정부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계를 조금 더 돌려서 2016년으로 가보면요. 당시 주교회의 정평위원장이 유흥식 추기경이었거든요. 당시는 주교였습니다. 네. 위안부 합의 논란이 있었던 때예요. 그때 이제 유 추기경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인권을 경제와 외교 논리로 환치했다라고 비판을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범죄의 인정 없이는 새로운 정의를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례를 보면 교회의 입장 좀 명확해 보입니다. 과거사 문제의 접근은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한일 가톨릭 교회가 교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고위성직자의 만남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이 있습니다.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25번 개최가 됐고요. 네. 양국의 좀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2018년까지 매년 진행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부터 사제 파견까지 한일 양국의 문제를 폭넓게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청년들 모임도 이미 이뤄지고 있어요. 미래세대의 교류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가기 전부터 강조를 했잖아요. 네. 다만 그 가톨릭 교회에서 추진하는 청년 교류 모임이 의미를 갖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서로 만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과거사를 함께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 청년들을 서대문 형무소에 데려가서 또 그리고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등을 데려가서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좀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은 나가사키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원자폭탄의 피해 등을 살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사를 있는 그대로 마주 보면서 좀 평화와 공존을 모색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한일 양국 국민의 서로 이해와 지지가 한일 관계 개선의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가장 뭐 중요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한일 정상회담도 끝나가고 있고 예. 곧 이어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공동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요. 결과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맹현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